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머니쇼가 2시간 확대 편성으로 진행되면서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막판 뉴욕 증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또 3대 지수 급락으로 마감했죠. 네, 뉴욕 증시 PPI 발표 후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조금 누그러지나 했는데 또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이 시장을 압박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갈수록 이렇게 약해지고 있고요. 주간 기준으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지난 한 주 동안 10%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 변동성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중동전 위기에 촉각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 국면으로 드는 거 아닌가 싶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뉴욕 지수 선물도 일단은 반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 결국 코스피 2,700이 깨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가 하루 오르고 다음날 약세를 보이는 변동성 확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결국 코스피가 2,700선을 지켜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물가 시대 세관 공매를 통하면 물건을 반값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또 알뜰 소비족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세청이 적발한 다양한 물품들이 세관 공매에 나와서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고 가격은 얼마나 저렴한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주말 사이 미리 여름을 체험한 듯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등에 식은땀이 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때문이었는데요.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와중에 전쟁 이슈라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앞서 앵커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 증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S&P 500이 1.46%, 다우지수가 1.24% 하락했고 나스닥도 1.62% 하락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참고로 러셀 2000 지수도 1.93% 하락하면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지수의 낙폭은 지난 1월 31일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컸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서 하락세를 가중시킨 것과 주말 동안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가속화됐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전 섹터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락장에서 강하다는 유틸리티 섹터도 1%가량 하락했고 소비순환재 섹터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도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애플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지도 전체적으로 봐도 초록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위주로 좀 짚어보자면 미국의 최대 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가 올해 1분기 호실적 이어갔지만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이익 전망이 기대를 밑돌면서 주가가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많은 경제 지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다수의 중요한 불확실한 요인들의 경각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위험 증대, 인플레이션 증대 압력, 연준 양적 긴축 등 3대 위험 요소로 해당 사항들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는 내내 물가 지표의 시장이 짓눌렸다면 이번 주 초는 중동발 우려 때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분은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일이죠.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기 때문인데요.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행된 미사일 공격에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재보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사건이 더 확대된다면 더 큰 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부문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도 다시 오를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미국인의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재선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WTI도 배럴당 85달러 선에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국제 원유 주요 수송로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된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숨에 공포 수준 가까이 내려온 심리지수입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고, 참고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하루 만에 16% 급등하면서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가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강세 이어갑니다. 장중 한때 온스당 2,44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400달러 선 돌파해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 달러와 10년물 국채 금리도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세 보였는데요. 10년물 기준으로 1.25% 하락 후 애프터마켓에선 0.4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채권 변동성의 파도로 지난주 시장 녹록치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월가는 중동 위기가 심화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금융주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우량주 기업들의 실적 보고도 이어집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기업들의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작은 악재에도 크게 휘청일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중국이 맞불을 놨습니다. 자국 주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외국산 CPU 칩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2027년까지는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산 반도체 보급 현황을 파악해 이를 중국산으로 교체할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 소식에 서버용 CPU 시장 70%를 틀어주고 있는 인텔의 주가 5%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이미 중국은 오래전부터 외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부족한 기술력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의견들이 속속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통신사들의 조달 현황을 보면 자국산 반도체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 품질 역시 개선돼 성능도 안정적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대표 통신업체 화웨이가 최근 선보인 PC가 인텔의 최신 반도체 칩으로 구동된다는 소식도 나와 워싱턴 정가가 들끓고 있는데요.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날이 갈수록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일본 반도체 제국 부활을 위해 만들어진 드림팀 라피더스가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역에 영업 거점 역할을 할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이죠. 엔비디아와 인텔이 본사를 둔 곳이자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사업 거점으로 여기는 중요한 곳입니다. 라피더스는 도요라와 소니 등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자국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정부 역시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안겨주면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현지에서도 이들의 도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라피더스의 수주 경쟁 업체는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 미국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이라면서知名도가 낮은 라피더스가 시장을 파고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유럽에 이어 일본도 빅테크 갑질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애플과 구글이 물망에 올랐는데요. 이들의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또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되는데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다 반복 위반하게 되면 3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안에는 공정위가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속되는 각국의 고강도 규제에 몸살이 끊이질 않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세운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xAI가 오픈 AI와 경쟁하기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회사 가치는 18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자금 조사를 위해 자료를 보면 xAI가 SNS X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강조했는데요.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체계를 갖추면서 인재 영입 전쟁에 쓰일 실탄 확보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오픈 AI가 보상을 앞세운 공격적인 스카웃으로 테슬라 엔지니어들을 빼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테슬라는 급여를 인상하고 있고 내가 본 것 중 가장 미친 인재 전쟁이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오픈 AI로 이직하겠다고 나선 테슬라의 AI 엔지니어 여럿을 설득해 xAI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는 등 인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장 열리기 전에 금요일장에는 어떤 이슈들로 시장이 움직였는지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새로운 AR 전력들이 대거 나오면서 국내 AR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애플의 소식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AR 기능이 강화된 M4 칩을 통해 전체 맥 제품군을 개편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맥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이 대책에 나선 것인데요. 이번 새로운 칩에는 온디바이스 AR 기능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AI의 상당 부분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마존은 현재 AR 모델과 생성형 AR 기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를 구동시키는 칩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아마존 CEO는 언급했죠.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달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연례 컨퍼런스를 통해 신규 클라우드 AI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AR 초격차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AR 관련주들이 고스란히 수혜를 받았습니다. SP소프트가 상한가에 마감됐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폴라리스 오피스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솔루션과 이스트소프트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AR 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여러 나오면서 전선주도 금요일장에서 크게 주목받았죠. AR을 개발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또 이를 처리할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가동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만 해도 다양한 데이터 센터 개발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몇 가지 복귀해보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4조 원을 투자해 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근 급증한 생성형 AR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MS가 아시아에서도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중동 지역 국가들도 AI 데이터 센터 건립 경쟁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원유 기반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도 발을 뻗고 있는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거액을 투자해 추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향후에도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슈들 속에 전선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가온전선이 18%대 뛰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KBI 메탈이 6.56% 오른 이후 시간별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S와 LS 에코에너지가 6%대, 5%대 상승했습니다. 조선주 실적에 드디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며칠 전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조선주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한동안 조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출혈 경쟁이 이어졌었는데요. 연초부터 조선사들이 고부가 가치 수주를 연이어 따내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는 암모니아 운반선과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이 이에 속하는데요. 점차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도 선박 교체 발주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조선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조선 3사인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각각 8%대, 4%대,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현대미포조선과 HJ중공업이 1%대 뛰었습니다. 최근 들어 화장품주가 좋은 시세를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진출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가고 있는데요. 그중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통계정보 포털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약 1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5%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또 전체 화장품 수출액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1.4%
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을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은 미국에서 온라인 화장품 구매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면서 가성비가 장점인 한국 화장품에 긍정적이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화장품주의 투심을 끌어올릴 만한 보고서도 나오면서 화장품 주가가 뛰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이 17%대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바이온과 실리콘주가 각각 10%대, 9%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클리오는 지난해 역대 최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8.13% 올랐고요. 아모레퍼시픽도 5%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 시간차 공격인 건지 지난주 뉴욕 증시 급락분을 반영하지 않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엔 코스피가 2,700을 반납하는 무거운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무섭게 오른 환율의 영향이 컸죠. 환율이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말 사이 5차 중동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1,400원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긴장감이 커진 상황, 전 거래일부터 복귀합니다. 양시장은 혼조세였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낙폭을 키우며 2,700선을 보름 만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0.93% 조정으로 2,681선.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0.28% 오른 860선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하루 전 1조 원 넘게 폭풍 매수했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그 규모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146억 원 순매수, 개인이 5,897억 원 매수 포지션이었고요. 반면에 기관이 많은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6,36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난 한 주 내내 메이저 수급 주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양매도가 나왔죠. 외국인이 297억 원, 기관이 24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개인 마니홀로 435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엔 하락 반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48%, SK하이닉스가 0.53% 조정을 받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2.2% 약세,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1.24%, 1.7%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짐펜트라가 미국 특허청에서 제형 특허를 완료하고 또 유플라이마는 미국 3대 처방약 급여관리 회사 중 한 곳에 처방집에 등재됐다는 소식에 1.5%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서는 에코프로비엠이 4.39%, 엔캠이 1.09% 조정을 받은 건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에서는 상승불이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 테마 내에서 HLB가 2.76% 반등, 알테오젠이 3%, 셀트리온 제약이 1.26% 강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리노공업이 7.44% 올라서 27만 4,500원 기록했고 이오테크닉스 역시 6.23% 급등세 시현하면서 27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보실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원 30전 급등한 1,37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1,375원 선을 넘긴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13일에 역외 시장에서 1,385원 선을 뚫었고 또 주말에 고조된 중동발 확전 위기에 환율이 1,400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주 같은 것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외국인의 자금 이탈,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해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주에 나올 매크로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증권은 중국의 1분기 GDP 및 실물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중국 경기 및 위안화 향방이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미국채 입찰이 부진할 경우에 추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증권은 올해 내내 고환율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지 않고 유가가 올라서 물가도 오르고 결국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피벗이 늦어진다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올해 1,3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이 환율 추이 잘 살피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주요 매크로 지표들이 저항선에 봉착한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3월 무역수지, 그리고 내일은 수출입 물가지수, 중국의 1분기 GDP, 중국 3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지표들 잘 살펴보시고요. 이르면 오늘 발표할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투자 계획이 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반도체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내일은 IPO 대여인 HD 현대마린솔루션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고요. 수요일에 월드 IT쇼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UAM이나 로봇,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IT 업종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MSCI 편입 여부가 결정되고 금요일에는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시작되는데요. 중동 위기 속에서 여러 이벤트들이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찬찬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또 2시간 확대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확대된 만큼 조금 더 들으실 만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알찬 정보로 저희가 네. 또 찾아뵈야죠. 예. 아니 뉴욕 증시 분위기 보니까 지금 3대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고 또 주말 동안 가상자산도 많이 급락하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증시 여건을 둘러싼 환경들 자체가 좀 녹록지는 않네요. 네, 예.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된 어떤 이란의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고, 네. 뭐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들 앞에서 조만간에 뭐 한 건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또 하필이면 토요일 날 그렇게 해버렸네요.
토요일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또 안식일인데 네. 하필이면 그런 날을 골라가지고 했습니다만 뭐 200기다 300기다 드론과 미사일이 200기 300기 같으면 하다못해 20명이라도 뭐 죽었다는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네. 얘기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 사상자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표현 아주 자로잰 듯한 신중한 보복. 자로잰 듯한 신중한 보복. 예, 여기서 더 확전되기도 뭐 싫어하면서 벌써 이렇게 뭡니까 뭐 이란 유엔 대표부나 합참 의장의 메시지가 우리 작전은 대충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워낙 빠르니까 살짝 선반영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그냥 환율이 걱정입니다. 환율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보면은 달러 강세가 예. 이어지고 뭐 킹달러 얘기 다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아무리 뭐 뉴노멀 합니다만 지금 이 1,400원에 육박하는 이 환율을 갖고 우리가 세상이 달라졌고 우리만 약한 거 아니고 하는 이 논리로 이렇게 편안해 하기에는 뭔가 아직은 불편하네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그러면은 또 디메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모셔서 또 시장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뭐 이렇게 대표님도 뭐 운용도 운용이시지만 또 여기 이코노미스트로서 또 시장 정리하시기에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을 것 같네요. 예, 주말 내내 그 중동발 아까 예. 말씀 주신 저희 대로 네. 속보 쫓아가게 허덕허덕 쫓아가게. 하다가 예, 다행히 마무리 저녁 때쯤 제 기억에 거기 그 텔아비브 네네. 이스라엘 텔아비브? 수도 옆에 우리 따지면 인천공항 같은 벤구리온 공항이 재개장했다라는 얘기 듣고 예.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됐구나. 글쎄.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주말을 내내 중동 뉴스 보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다시 뜨고 앉을 수 있다 하는 얘기만 하더라도 일단락 됐다 뭐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은 주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조금은 뭐 지정학적 위기라는 부분은 뭐 이제 조금 시장이 뉴스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간다 봐야 되겠지만 역시 또 펀더멘털로 봐야 될 것 같고 살짝 이제 위태위태하긴 합니다만 시장 잘 버텨요. 그래도 제 느낌에는 미국도 그렇고 뭐 그렇긴 한데 좀 걱정스럽긴 좀 하죠. 예, 레벨 자체가 그동안 또 네. 그래서 사실 주말 동안 그래서 그 중동 뉴스 보면서 우리가 보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를 일단은 한번 네. 과거 경험치를 보는 네. 게 가장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그렇죠. 근거를 예, 가질 수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가장 최근 거가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2022년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예. 전쟁을 일으키면서 근데 이건 꼭 중동스럽진 않지만 러시아가 세계 3대 산유국 중에 하나고 예. 그러니까 이 원유 공급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쟁 이슈도 똑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가져와 볼 만한 당시의 상황, 시장 예.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한번 참고해 보면 앞으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만에 하나도 혹시 어떠한 조금만의 발전이 있다면 그 당시를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붉은색 선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놓은 것이 2022년 1월부터 그 한 3, 4개월 동안에 아하, 예. 그때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정확히는 2월 달에 쳐들어갔지만 예. 사실은 12월 2021년 12월부터 그 소위 그 국경 근처에다가 군사들을 배치해 놓고 벌써 이렇게 넘어가니 많이 막 그걸 몇 개월 하다가 3개월 만에 네. 넘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시면 실제로 확전이 된 이후에 러시아 전쟁 초기에 보면은 검정색 선이 브렌트유 유가고요. 네.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금입니다. 당시에 보시면 불과 한 3개월 살, 그러니까 1월 초부터 3개월 내 고점 사이까지 보시면 유가는 60% 올랐었고요. 금이 12%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이후로 보면 지금은 이제 유가가 그 당시가 77달러였거든요. 네. 지금은 네. 이제 90달러를 넘어서 있죠. 브렌트유가. 그래서 지금 레벨이 좀 더 높아 있는 상황이고 금은 그때보다 훨씬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고 다행스럽게 주말 사이에 소강 상태에 들어갔기는 했지만 앞으로 중동 사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은 정확히 이제 양쪽에 소위 가장 으르렁거리는
두 상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의 그러한 확전 여부에 따라서는 당시에 그러한 그 플레이북이라고 하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가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둬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게 잠깐 덮어놓은 거지 예. 완전히 둘이 서로 화해하고 악수하고 네네. 뭐 서로 안 싸운다 뭐 이렇게 예. 사인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아직은 소위 잔불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네.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분명 있다. 그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나왔던 3월 CPI가 사실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태잖아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다 유가까지 더해지면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예. 올해 그 재선에 상당히 그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런 이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물가 오르니까 힘들어지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CPI 발표되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갔고 그날 장 많이 조정을 받았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때 이것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1월, 2월 수치를 낙관론자들은 일시적이다, 네네. 계절적이다 그렇죠. 많이 얘기했는데 예. 3월 달 수치도 또 세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3월 달이 전월 대비 0.4% 근원 CPI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를 연율로 하면 4.5% 되고요. 저기 3개월 평균을 연율로 하면 4.5까지 이제 올라와서 검정색 선 치고 올라가고 있죠. 6개월 평균하면 3.9, 12개월 이건 이제 그 한 달치가 작년 대비 얼마 3.8%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월에 그 CPI 전월 대비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계속 가면 시간을 두고 가면 연말까지 가면 근원 CPI 수준이 4, 5%대로 다시 회귀하는 나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에서 이 물가에서 연준이 원래는 이맘때쯤 되면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외쳐야 되는데 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러시아에서의 전쟁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물가 전쟁이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보여주신 3개월, 6개월치 그 평균이 이동 평균이 결국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다가 이게 살짝 고개를 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연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렇죠. 맞습니다. 이대로 계속 놔두면 네. 지금 결국은 저 하늘색 12개월도 따라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그렇겠죠. 얘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저기 연준이 목표하는 2%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말까지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열심히 이걸 갖고 예습 복습하는 분들이 예. CPI, PPI 발표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예상 PC를 또 예, 발표합니다. 예. 왜냐하면 월 말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차트로 근원 예상 PC 연율 차트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갖고 왔는데 뭐 요건 조금 낮긴 한데 12개월, 6개월은 2.7, 2.8로 전월하고 비슷한 수준. 하늘색하고 붉은색 선이죠. 근데 문제는 검정색 선입니다. 여기도 최근 월을 역산을 해보면 근원 예상 PC가 4%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멀어지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발표는 안 돼, 뭐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슈퍼코어 CPI는 연율로 하면 8%까지도 다시 급등을 하거든요. 네. 자동차 보험료, 주택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20% 이상씩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게 쉽게 물가가 잡히지 않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지금 6월 달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주일 사이에 50%대에서 20%대로 급락을 네. 주말 동안 했더라고요. 네네. 네. 결국은 이대로 가면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시장이 잘 아까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수장님께서 잘 버텨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조금 늦어지지만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게 포인트였는데 금리 인하가 없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시장이 상당히 기대했던 측면에서의 그런 상승 동력을 일부분은 조금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사실
송 대표님께서 저 유가하고 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걸 차트를 보여주셨을 때 저 속으로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거 그래도 매일 어지간한 시장 가격 변수들 이렇게 차트로 확인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잊고 있었네요. 아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렇게까지 올랐군요. 유가가 140불에 근접할 정도로. 뭐 그 단지. 사이에 워낙 너무 많은 일들이 매달 벌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저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서 기름 넣다가 주유소에서 이게 뭐 한 1,800원, 1,900원 했더라면은 그거 긴장감이 높아서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저렇게 2020년에 뭐 그렇게 팬데믹 때 WTI 선물은 그 당시 좀 이상한 구도로 인해 가지고 현선물 이상한 그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까지도 갔지만 이게 브렌트유가 130 그래서 지금 130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갔으니까 네네, 한번 맞습니다. 전쟁 때 가봤으니까 저 당시에는 200불 얘기할 때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는 네, 맞습니다. 아유 예. 저 차트에서 보면 또 금 가격은 최근에 엄청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 제일 그때 아마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도 금 가격하고 예, 예. 네. 상당히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금 가격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금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상하다. 제가 예,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 ETF는 실제로는 계속 유출이거든요. 돈이 자금 빠져나가요? 자체가. 예, 오히려 계속 빠져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워낙 금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차익 실현 예, 차원에서 예, 그래서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전 세계 금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하려는 움직임. 물론 이제 한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네. 예.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는 걸 보고 야 미국 국채를 달러 국채를 들고 있다가는 이거 나중에 미국한테 밑보이면은 못 뺄 수 있다. 아, 이런 걱정이 생기니까 예, 예. 미국하고 좀 덜 친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는 일단은 달러를 좀 줄이고 달러 네. 자산을 줄이고 금을 늘리는 그게 가장 지금 최근에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금을 많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중국과 인도인데 네네. 중국 인도에서의 그러한 그러니까 소매 예. 매수가 엄청 늘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건가요? 아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금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오는 게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만에나 혹시 깜짝스러운 샥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들 때문에 보험 성격으로 금을 산다라는 요 세 가지 지금 설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그 소위 닥터 카퍼라고 네, 해서 네. 구리 박사님 얘기했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금 박사님에 대해서도 닥터 골드? 예. 금 박사님? 네, 이거 워낙 이제 지금 금의 가격이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석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금의 가격의 예상 밖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 좀 그러니까.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금은 사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는데 이렇게 금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예. 아니면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누군가 금을 사는 분들은 뭔가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애초에 뭐 3월 달에 보여줬던 그런 점도표하고는 이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시장도 연초에는 뭐 6회, 7회 금년에 뭐 그렇게까지 했던 게 이제 많이 위축은 됐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금통위가 있었고 하는 총재께서 살짝 얘기하긴 것 중에 제가 주목했던 거는 꼭 미국 안 따라갈 수도 있다. 탈동주화 가능성도 언급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내릴 수도 있다는 어떤 약간의 뭐 시사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글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무서운 환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예. 환 시장이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매우 요동칠 높습니다. 것 같은데. 마치 예. 일본이 저렇게 기축통화 국가이고 일본이 저런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지금 사실은 제로 금리를 네. 오랫동안 유지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미국, 그러니까 일본의 엔이 엔 달러가 150
지금 넘어섰잖아요. 153엔입니다. 예. 153엔도 올라서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엔조차도 사실은 환율 시장에서는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은 그래도 전 세계 3대 기축통화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기에 들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또 IMF에 또 약간 악몽 같은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환율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 쉽사리 금리를 이 상황에서 내린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에서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카드로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상황 자체는 좀 더 하기 어려운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연준이 무슨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이런 얘기할 때 니들 그러다 혼난다 뭐 이런 얘기했던 분이 레리 서머스 아닙니까? 네네. 이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아주 그거 했고요. 근데 그분도 지금 최근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일 수도 있다 다음 스텝이. 거기다가 제이미 다이먼은 꼭 얘기하고 나면은 바로 단기적으로는 금리 더 올라 얘기하고 나면 금리가 빠지고 했습니다만 그분 얘기했던 레벨을 갖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보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6.5를 작년 이렇게 4분기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8%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둘의 이제 기존의 연준이 얘기하는 네. 거하고 서머스와의 사이의 간극이 뭐냐? 간극. 예, 가장 큰 거는 중립금리의 수준을 서로 달리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하는 적정한, 그러니까 소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네. 그게 이제 금리가 중립금리인데 중립금리의 수준을 지금 그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2.6% 그동안에 조금 올려서 그동안에 한 2.5%를 갖다가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예. 살짝 올라갔죠. 예, 2.6 뭐 이 정도인데 네. 서머스 말로는 나는 4% 정도 본다. 예. 엄청난 차이거든요.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그 물가와 기간 프리미엄을 더하면 시장 금리가 되는 네네.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로 이제 엄청나게 얘기나. 7, 8%까지 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서머스의 논리라면은 중립금리가 4%다. 네. 만약에 그러면 CPI 뭐 PC가 됐든 소위 말하는 인플레가 연간 3%만 오른다. 그래도 그러면 7%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는 턴 프리미엄까지 얹어버리면은 넘어갈 수가 있네요. 8%를. 그래서 다시 이제 5%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게 물가지표 알 수 있는 게 이제 CPI, PPI 그리고 이제 PCE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CPI 자체는 좀 우려스러운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PPI는 약간 안도했다가 이제 PCE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C는 아까 저희가 본 대로 지금 3개월만 놓고 보면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아,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연율로 보면 거의 한 4% 수준까지 빠르게 끌려 올려질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다시 70년대의 그 물가 파동이 예. 유가 파동과 더불어서 한 3차례 상승, 2차례, 3차례 올랐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갈 수 있다. 최악의 조합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장표 4번을 좀 열어봐 주시면 뭐냐면 심플합니다. 이번에 지금 다행스럽게 중동 전쟁이 확산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네. 두 가지의 조합이 정확히 1970년대의 아서번스 연은 소위 실패한 네. 연은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했던 형식이 그대로 될 거라는 거고요. 이게 과거에 지금 1972년부터 74년대에 올랐던 수준을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따라 올랐고 작년부터 쭉 2023년에 이게 녹색선이 지금 최근입니다. 예. 이게 내려왔다가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조합이 나빠지는 거죠. 두 가지가. 결국은 유가 올라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이 그러니까 불안해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는 두 가지가 오면 이게 다시 70년대 후반에 마지막 급격한 상승도 사실은 결코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에서 연준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들이 다시 부각돼가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요즘 국제 정세 이렇게 보면서 좀 그거 한 게 확실히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꼭 큰형님이 움직여야 됩니까? 그냥 말만 하면 밑에서 알아서들 한번 꾸벅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말로 저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약간 쇼잉의 냄새는 납니다만 이란 국민들은 꽤나 위로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뛰어나와서 그렇게 좋아하고 경적을 울리고 폭죽을 이스라엘을 한번 때렸다 이거죠.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뭐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니 옐런이 중국 가가지고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고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라고 했는데 옐런 비행기 타고 딱 미국 출발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20%인가 25% 생산 설비, 생산 투자 더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자마자 그런 얘기죠. 뭐 네타냐후도 말 안 듣죠.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예전의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좀 아쉽습니다. 이전보다는 소위 이제 리더십이 많이 약화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제 오늘 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좀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국들의 수익률 어땠는지 좀 네. 볼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지난주에 1.5% 네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 초중반까지만 해도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국 CPI 발표되면서 한번 출렁거렸고 금요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릴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제 한번 쭉 다 같이 빠졌던 게 있었고요. 다만 이제 막판까지 버텼던 거는 대만 가권이랑 일본 니케이 그러니까 정도만 대체로 좀 버틴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많이 올랐던 데들이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국면이 있었고요. 결국 저는 이것을 찾아보면서 뭐가 뒤에 있었을까 봤을 때 결국은 환율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미친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표를 열어보시면 주요국 환율 변화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줄여서 다시 보여드렸는데 네.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스웨덴 크로나 한 달 사이에 한 5% 이상 이제 환율을 상승했고요. 달러 대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그 주요국들 중에서 3.8%. 이거는 1등 할 필요 없는데 1, 2등 할 필요 없는데 많이 올랐고요. 근데 스위스 프랑, 일본엔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일본 시장은 지난주에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스웨덴 시장도 아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에 기축통화국들은 환율이 달러 대비 올라도 시장이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반면에 비기축통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것들은 이게 그러니까 환율 급등, 달러 유출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환의 변화가 지난주 한 주를 달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심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환율? 환율 그건 사실은 달러원 말씀하시는 네, 달러원. 예, 글쎄요. 사실은 이거는 한번 위가 뚫리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로 먼저 가보면 그 9번 장표를 좀 열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는 최근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이제 수치를 갖고 와서 2022년도에 한번 폭등했을 때 이후로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9번 장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까지 가느냐. 지금 거의 1,379원 제가 봤었던 거는 마지막 수치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그걸 지금 뚫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2년 하반기에 거의 1,400원대, 1,44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소위 지방채 강원도발 이슈, 레고랜드 발 그 이슈가 있을 때 그 달러도 그러니까 소위 미국 금리도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유사하게 있어서 원 달러가 많이 올랐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지금 최근 보시면 최근의 고점 수준을 어쨌든 지난 한 1년간의 고점 수준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거고, 다만 밑에 RSI라고, 이건 이제 아마 기술적 분석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상대 강도 지수라고 예. 이제 표현되죠. 결국은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상황은 달러 과매수, 워낙 과매도를 나타내는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조정되고 다시 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워낙 그 소위 환율 시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얼마 전든지 위로 튈 수 있는 변동성이 매우 심한 그런 시장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8%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 좀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2,700선을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20포인트 이상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659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5% 오늘 또 하락 급락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4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호가에서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3,000원. SK하이닉스도 지금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7,3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1.48%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366,6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1.8%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7,8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83,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37,500원. 기아가 1.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8,0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1%대 약세가 예상되죠. 호가가 18만 원. 포스코홀딩스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6,500원이고 네이버도 0.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일단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전 종목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정유주는 오늘도 강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유주라든지 석유화학 쪽은 또 이제 움직임이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SOL 호가가 2.8%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8,000원. GS도 1.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550원. 그밖에 한국석유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가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8%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금 4%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좀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222,200원이죠. HLB 2.9% 약세 예상되고요. 1%네요. 지금 호가 다시 좀 변동성이 크죠. 92,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제는 0.9% 하락 예상되고요. 엔케미 5.9%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34만 원. 그리고 HPSP가 1.9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2,100원. 리노공업도 0.7% 내림세가 예상되죠.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5,100원. 이오테크닉스가 2.9%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5,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직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이제 관건은 좀 대기했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동시효과에 저걸 갖다가 믿어준다면은 네. 뭐 일찌감치 그냥 주말 미국장 반영하고, 뭐 중동에서 들려왔던 저 조금 으스스한 얘기도 뭐 초반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그래요. 정민의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대충 레벨은 이렇게 보면은 짚어지거든요. 일단 2,700 깨졌으면 그 다음 이렇게 한 2,650, 한 61선하고 한번 부딪히는 그 정도까지는 각오하고 가는 건데, 네. 그걸 오늘 그냥 봐버리려는지 아니면 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흘러내려갈지 그거 하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금융당국이 좀 현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봤는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서 또 이렇게 그거 했네요. 뭐 대응 전략 뭐 회의하면서 당국의 대응 의지를 갖다 이렇게 보였으니까 뭐 환율이나 이런 쪽은 그거 한데, 주식도 뭐 대응하려면 대응하겠는데, 예전같이 주식이 잘 그거 하려나? 송 대표님 혹시 그 시절에 그거 주니어셨나요? 왜
주가 급락하면 이렇게 저 본부장급 내지는 임원들 저 과천에 불려갈 때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씩 줄 테니까 사 했던 그 시절에 과천에 불려가요? 과천 시절. 그 소위 그 운용 그 소위 그 삼사들이 있고 뭐 하던 투신 삼사 불러가지고 돈 투신 삼사 투신 삼사 불러가지고 돈 줄 테니까 그냥 좀 사 하던 그 시절에 우리 송 뭔가 대표 시장 하락 방어하는 목적으로요. 그 이제 90년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다행스럽게 저는 그때는 그렇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여서 나중에 와 보니까 파란만장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파란만장한 얘기들이. 네. 아, 요즘- 소장님이 그 시대를 겪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말만 들었죠. 아, 말만. 뭐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 식의 대응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맨날 수급 보면 우리나라 기관들은 어떻게 팔기만 해요? 뭘 그렇게 팔 것도 많은지. 기관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돈이 없다. 돈이 이제 원래 기관이라는 게 그 소위 공적 자금들이 일정 부분 네. 또 다른 형태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제하고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크게 지금 기금들 중에서 늘어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관들이 이전만큼 힘을 세게 못 쓰는 이유가 네.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 얘기했지만 통상 우리나라는 아예 이 차트도 갖고 오는데 8번 차트에서 보이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이 올라가면 즉 원화가 약세가 되면 주식시장이 떨어집니다. 뭐 과거에 결과적으로 그랬죠. 늘 이제 늘 그래 왔었죠.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갈 것 같은데 예. 지금 차트에 나와 있지만 코스피가 파란색 선이고 예. 원달러가 이제 붉은색 선인데 예. 보시면 원달러가 치소를 쓸 때 보시면 파란색 선 코스피는 내려가잖아요. 네, 네. 정반대로 움직이고 예. 대체적으로 보시면 항상 모양새가 서로 반대편으로 그렇습니다. 맞잡는 걸 확인하실 예. 수 있는데 이게 왜일까?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일 때 오히려 한국 시장을 좋아하고요. 원화 강세라는 거는 한국 경기가 좋다는 것을 오히려 의미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사갖고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나갈 때 원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많고 시장도 올라가니까 또 좋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화 강세를 오히려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가 논의한 대로 원달러가 지금 최근 임계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포인트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관까지 강하게 못 들어와주면 시장이 조금 약세, 소위 수급 측면에서는 약한 상황이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꾸 이제 막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고 우리 자식 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뭐 97년 같은 상황 2008년 같은 상황 안 왔으면 좋겠고 오더라도 가볍게 앓고 넘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쨌거나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게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 더 뛸 수도 있는 분명히 있고 1,400원대에 발을 한번 담그고 나서야 안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게 거래량입니다. 이게 환율 뛰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커지면은 그거는 진짜 추세였고요. 환율이 막 더 오르기는 오르지만도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이제 정점 찍기 전에 그 한번 시세 분출 과정 늘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차트를 봐서는 뭐 그렇게 막 투기 세력들이 막 달라 들어가면서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수출입 지표나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우 막 여기서 뭐 제발 뭐 그냥 최근에 우리 봤던 1440 어라운드까지는 몰라도 1500, 1600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뭐 사실 97년도하고 똑같은 체력은 분명 아니고. 아니고요. 2008년도 단기간에는 빨리 극복을 했었고 그때는 또 2008년 환율에는 우리가 중공업체 중심에 그 과도한 환율 쏠림이 얘기를 있었고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네.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다가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 유가 강세 흐름도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또 이번 주 주요 금융주들 미국 쪽에서 실적 발표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실적을 발표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발표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주요 소매 판매 지표도 이번 주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7% 떨어집니다. 2,660포인트. 지금 단숨에 21포인트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 하락입니다. 85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1% 안팎으로 지금 약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82,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2% 소폭 하락이죠. 18만 7천원. LG에너지솔루션이 1.48% 떨어집니다. 36만 6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내림세로 6만 7,8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약세 78만 2천원이죠. 현대차가 1.2% 하락하면서 23만 5천 원이고요. 기아가 0.7% 떨어집니다. 10만 9천 원. 셀트리온이 1.7% 약세 17만 9,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 하락으로 3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6% 하락 18만 2,800원이네요.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하락 추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호가 움직임 좋았던 정유주라든지 석유와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SOL이 4.58% 강세입니다. 8만 2천 원 선이고요. GS도 2% 상승합니다. 44,650원. SK이노베이션도 1.2% 올라가고요. 한국석유가 15% 넘게 급등합니다. 18,800원. 중앙에너비스도 6% 강세 27,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지금 또 그 밖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SK가스는 0.6% 상승 정도네요. 일단은 석유가스 관련주들, 정유주들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대성에너지도 6% 강세를 보여주네요. GSE도 5% 넘게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2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1% 약세로 22만 6천 원이고요. 지금 HLB가 2.4% 하락입니다. 9만 800원. 그리고 알테오젠이 1.5% 내림세 17만 6천 원. 엔캠이 5% 넘게 떨어지네요. 34만 3천 원이고요. HPSP가 2% 약세입니다. 4만 1,900원. 리노공업 0.9% 하락이죠. 27만 2천 원. 셀트리온제약도 1.8% 떨어지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 하락으로 17만 6,800원이고 이오테크닉스가 2% 하락으로 2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주들 올라가는데 이 테마 내에서도 보게 되면 종목 순환매는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전선 쪽에서는 KBI 메탈이 지금 13% 급등합니다. 1,870원이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S가 3.7% 올라가고요. LS 에코에너지는 오히려 떨어지고요. 대원전선이 1.8% 상승합니다. 보시다시피 일진전기 또 지금 1% 상승 중이고요. 그러니까 전선주 내에서도 종목 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운주들이 강세네요. 아무래도 좀 운임지수 그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흥하해운이 지금 5% 강세입니다. 3,300원이고요. 대한해운도 지금 2% 강세고 해노션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4,095원. 그밖에 H&M, KSS해운은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1억 원, 11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13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73억 원, 12억 원 순매수고 개인은 4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는데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올라가네요. 6원 60전 상승한 1,38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달러원 환율 지금 이거 연고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멈춰야 멈추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뭐 한 저기 1,300 한 저기 뭐였죠? 한 65원 정도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쭉 그냥
그래도 뭐 확실히 송 대표님 뭐 뜻인지 몰라도 예전 같은 위기감은 안 들어요. 환율 보면서 왜 이렇죠 이게? 제가 지금 좀 정신줄 놓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실은 예. 소위 우리가 알만한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를 예. 포함한 예. 수출 기업들이 체력이 90년대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네. 수준이 달라져서 예. 이제 전 세계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워낙 수준도 커졌고 그다음에 벌어들이는 외환 달러 수준도 많이 올랐고 뭐 그리고 외환 보유고 수준도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고. 그러니까 1997년대 그때 그 이슈는 우리가 단기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국내에 장기로 빌려줬다가 갑자기 갚으라고 그러니까 못 갚아갖고 국가 부도가 난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금 많잖아요. 그런 예.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맞아요. 그때하고는 달라져 있다 분명.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쉽게 무너지는 상황은 분명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민간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네, 낮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이상이 지금 미국하고 좀 더 갭이 벌어지면은 환에서는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가 시장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지금 미국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걸 못 쫓아가면은 그만큼 거기선 환에서 벌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율 약세로 거기서 나타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축 통화인 나라들 증시는 괜찮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트 그리면서 참 예. 부러웠는데. 일본이요? 예,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기축통화라는 큰 이미 그러니까 소위 기득권이죠. 지난 한 50년간 쌓아온 기득권 네네.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그러니까 아까 달러당 153엔까지 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되는데 네. 일본은 전혀 흔들지 않고 오히려 그러게요. 이르면 무역 흑자가 많이 나니까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거죠. 수출 기업들 수출 실적이. 기업들이 실적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장기 차트인데 지금 붉은색 선이 니케이 225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엔달러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방향이 똑같잖아요. 아까 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세, 그 나라의 통화의 약세에 대해서 용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적어도.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아베 총리 때부터 했던 그러한 완화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결국은 기축통화에 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제가 일본만 갖고 왔는데 사실 제가 달러 인덱스 안에 들어가는 다른 나라들도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알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달러 대비 그 나머지 한 6개국에 대한 이제 상대 그 환율 지수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유로 예. 첫 번째, 그 다음에 일본 엔, 그 다음에 그 영국의 파운드, 네. 아까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묶어서 저걸 만드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나라들은 확실히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가도 적어도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어떻게든 기축통화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저 우리나라 진짜 비교해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일본이고 저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일본은 예. 엔 달러가 약해질 수도 상관없이 니케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러네요. 그 모습이 무관하게. 예, 똑같이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되면 뭘 이제 해외여행 갈 땐 불편하겠죠 일본 사람들이 그거 제하면 상관없다라는 그러게요. 거고요.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두 양쪽에서 다 깨지는 건데 환율이 약세되면 주식시장도 안 좋아진 거예요.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아까 이제 지금 원달러랑 코스피가 보시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까 두 개가 확연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화를 소위 이제 과거에 뭐 2007년도 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니까 원화를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갖고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그런 기조였는데 적어도 주식시장에는 그것은 맞지 않는 기조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는 진짜로 기축통화국이 할 수 있는 전략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은 원화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그것이 주식시장, 자산시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 9시 8분짜리 뭐 네. 하나 헤드라인 하나 읽으면은 일본의 2월 핵심 기계류 수주 이게 이제 선박하고 전력은 제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비 7.7% 증가. 그런데 한 달 전에는 1.7% 감소했는데 이게 7.7% 증가. 핵심 기계류 수주가 이거 얼마나 이거 좋은 뉴스입니까? 좋은 뉴스인데 니케이는 지금 1.4% 저기 570포인트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 참 시장 보면 어려워요. 뭐 공부합니다만 공부해갖고 시장에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밤도 새겠는데 아주 막 산에도 한번 들어가서 한 몇 년 있다 나오겠는데 공부한 대로 안 가니까 이렇게 일본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날 니케이는 많이 빠지고 있다. 뭐 이랬더니 그래도 이제 우리도 얼추 2,650대에서 발 한번 담그고 나니까 또 이렇게 장중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저기 AI하고 반도체 뭐 이 정도로 끝나기는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결국은 이번 주, 다음 주가 이번에 ASML이나 네. TSMC 발표, 실적 발표를 예. 앞두고 있죠, 이번 주에는. 그리고 뭐 다음 주로 가면은 이제 소위 빅테크들도 예. 실적을 앞두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로 가면 그거를 사주는 빅테크들의 발표. 예. 왜냐하면 캐펙스 이런 게 중요하니까 설비 투자가. 그래서 양쪽이 다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일단 잘 나와야 되고 첫 번째로. 네네. 실적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크로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매크로 변수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지 그 실적 발표가 고스란히 연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 주셨는데 미국의 금요일 날 미국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 숫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상치보다 다 좋았었어요. 매출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떨어졌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는 당장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 소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아주 첨예해지고 투자자들이 상당히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그러니까 뭔가 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강해지는 느낌인데 이른바 큰 손들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그게 이제 주식을 꽉꽉 채워놨다는 거죠. 주식 비중을. 그게 예. 이제 결국은 왜냐면 지금 안 채워놓으면 못 쫓아가니까 경쟁자들하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꽉 채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이분들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해서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뭐 기타 등등을 다 하는데 좀 지금 그 회색선이 위험 자산이라고 해서 주식하고 소위 신용물이라고 하죠. 크레딧 채권. 네. 둘 다 이게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겁니다. 두 가지가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럼 보시면 지난 10여 년간 중에 가장 높았던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한 거의 3분의 1을 꽉꽉 채워놨다. 66%니까. 하하.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기타 자산, 좀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채나 MMF 같은 거. 단기, 초단기. 이쪽이 최소로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뚫고 보면 70%, 80% 갈 거냐?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거의 맥시멈으로 꽉 채웠기 때문에 나 대신에 누군가 더 사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말하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봤던 미국의 JP 모건 같은 그런 금융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적 시즌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는 것이 이런 글로벌 큰손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JP 모건 체이스는 지금 차트가 아주 험한 꼴을 보이는데 아니 그 정도로 뭐가 실적은 괜찮았다면서요? 실적은 그러니까 직전 분기 실적, 1사분기 네, 실적은 네. 되게 좋았는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NII 그러니까 뭐냐면 순이자 이익이라고 수익이라고 해서 Net Interest Income?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예대 예금한 마진인데. 거의 이자도 안 붙는 그 예. 돈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비싸게 고금리로 기업한테 대출하고 예. 뭐 그 부동산에 대출을 해줘 갖고 그 차이를 먹는 게 기본적으로 은행의 그 소위 수익 구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1사분기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것이 전분기 대비 좀 떨어졌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근간에 보면 아까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작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예금자들이 상당히 순했어요. 뭐냐면 이자 안 줘도 그냥
편하니까 그냥 맡겨놨는데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에 내가 맡겨놓은 돈이 망가질 수도 있어? 뭐 이게 이슈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자를 다른 데 좀만 눈 돌리니까 MF 같은 데는 금리를 더 많이 주네. 네네. 그러니까 소위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깨어난 거죠. 예금자들이. 그래서 더 비싼 금리 상품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경쟁을 하면서 예금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아까 예대 마진 격차를 줄어들이게 한 거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을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 있어요. 무슨 예. 말이냐면 단기 금리가 더 높고 장기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은 단기로 빌려서 장기에 빌려줬는데 비싸게 빌려서 싸게 지금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을 때 은행들의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앞으로 이제 예금자들이 소위 각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각성해갖고 높은 금리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장사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좀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2,650선 하회하고 코스닥도 지금 850선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지금 투자자들 센티멘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이럴 때는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환 이슈도 있고 예.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간 아까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뭘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전략인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확신이 서야만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 왜냐하면 확신도 안 섰는데 불안하다고 움직였다가 반대로 가면 또 되게 낭패를 겪고.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장기 투자한 거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비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도 버티면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렵다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수익이 많이 났는데 불안하다. 그러면은 일단 소위 익절하시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상황에 자신이 없는데 너무 빅배팅을 하거나 이 양쪽으로 사든 팔든 그런 상황은 지금 타이밍 상황은 아직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상황으로 좀 말씀. 제가 지금 또 바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사리판에서 쓸데없이 감정적 접근했다가 예. 제 본인의 역할을 갖다가 잊어버렸네요. 저는 인간 지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괜히 뭐 좋은 척 대충 뭐 바닥 본 거 아닐까 했더니 뭐 어대 하면서 그냥 2,650대 밀어버리네요. 저는 오늘 2,650까지는 안 봤는데 이걸 그러니 어설프게 들이대면은 바로 그냥 돈 뺏어가는 게 시장이네요. 근데 오늘 아직 이제 시작인데 끝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냥 섣부른 예측은 하지 않는 걸로. 섣부른 예측은 하지 않는 합시다. 걸로 네. 함부로 뭘 걸지 않는 걸로. 네. 네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조금 더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겠습니다. 5차 중동 전쟁 우려에 시장이 장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면서 굉장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장 초반보다 더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1.39% 하락하면서 현재 2,644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97% 급락세로 전개되고 있는데 8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 증권 시장 오늘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치우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377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246억 원 순매도 기록 중이고 개인만 홀로 662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이 282억 원, 기관이 2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지만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272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어떤 업종이 웃고 어떤 업종이 울고 있을까요? 지금 업종 등락률 상위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위 업종으로는 음식료업 그리고 전기가스업, 비금속 광물 쪽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우려 속에서 이 세 업종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성장주, 의약품 테마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요. 전기전자와 금융업종 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종목별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LPG, 정유 테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유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이 자리를 잡고 있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힌다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액화 석유가스, LPG 그리고 정유 관련주 급등세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흥구 석유가 20% 넘는 강한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8,81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15.49%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1,100원. 극동유화가 9.2% 올라갑니다. 거래가 4,385원. 그리고 정유주 중에서는 S오일이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3.56% 강세 시현 중인데 현재 81,300원에 전개되고 있고요. GS 역시 3% 넘는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4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중동 전쟁 위기에 더해서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뤘던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에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가는데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면 도시가스 관련주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관련주 보시면 지금 대성에너지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14.1%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49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GSE도 11.29% 상승하면서 4,040원. 그밖에 한국가스공사가 2.23% 강세로 2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경동도시가스가 0.67%, 인천도시가스는 보합에서 거래 전개 중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선주도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인공지능, AI 열풍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구리의 수요와 또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선 관련주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주 중에서는 지금 KBI 메탈이 음봉으로 전환됐지만 13.95% 급등하면서 오늘도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S가 관련주로 잡히면서 2.62% 상승합니다. 125,300원. 그밖에 대원전선이 1.89% 상승하면서 2,4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1.5% 올라갑니다.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가원전선은 지금 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0.1% 약세로 현재 거래가 44,5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확전 우려에 같이 올라가는 테마, 해운과 조선 테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해상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해운주 상승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흥하해운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5% 넘는 상승세 기록 중이며 거래가 3,295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대한해운이 2.23% 상승하면서 1,923원, STX 그린로직스가 0.8%, 페노션이 2.2% 상승하고 KS 해운은 0.5% 하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주 보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환율 상승에 덩달아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SK증권에서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건조 마진의 정상화가 확인된다면 이익 턴어라운드 속도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 전환을 했네요. 일단 하락하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장 초반과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인데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이 좀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중공업이 0.34%, 하나오션이 0.35%, HD현대중공업이 0.68%, HD한국조선해양이 1.7% 하락 중이고요. 대한해운만 현재 2.07%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920원입니다. 자, 지금 시장 굉장히 무거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그리고 전문가 최선호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에셋 노훈민 전문가 모시고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또 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좀 실적하면 가장 좀 떠오르는 게 반도체 주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일단 올해 영업 실적이 일단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와 직간접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좋을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더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올해는 실적을 회복해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기대감 역시도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반도체 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주들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HBM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장비 기대주들도 이렇게 주가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처음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장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좀 이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AI 시장이 이제 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HBM 반도체들도 앞으로 이제 수요가 정점으로 이뤄가기 때문에 아마 장비 관련주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그 방향 같이 이제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 모두 실적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지난주 막판에 조성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수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라든지 방산업이라든지 이제 실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은 지금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앞으로가 이제 차차 좋아질 그럴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단순히 1분기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갈수록 10년 동안 오랜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됨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단순히 조정으로 보다는 앞으로 향후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조선주 중에서? 일단 이번 달 말에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주인 이제 H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중공업, 이제 하나오션 순서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큰 조선업들이 올라가야 이제 조선 기자재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큰 조선업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뭐 예상했던 것만큼 안 좋은데 오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투자 전략 잡아주시죠. 일단은 제가 주말 동안 뉴스를 계속적으로 지켜봤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조차도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심화되는 거를 이제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조정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저점을 딛고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오후까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라든지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이제 좋게 나옴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다음 주에 있는 이제 경제 지표가 어떤 식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이번 달 말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회복될런지 아니면 조정이 길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대해서 기준점을 잡고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 확대는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를 뚫은 데 이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거란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값도 2주 연속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름값 인상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 대책과 기름값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지금 국제유가가 20% 가까이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국제유가 130달러 돌파 무게를 두고 있죠. 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유가 130달러 돌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배럴당 85.66달러에 거래되었는데요. 이는 올해 초 대비 21% 급등한 수준입니다. 같은 날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역시 유럽 IC 선물거래소에서 90.45달러에 거래되었는데요. 올해 들어 상승폭만 18%에 달하며 지난 5일에는 91.17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더불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중동 전쟁에 멕시코마저 원유 수출을 줄여 국제유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0불 돌파 그리고 130불 도 가능.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막 호들갑을 떠는 게 빨리 좀 이렇게 유가 덜 오르는 원동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언론이지만 언론에서 호들갑 떨면 꼭 그 반대로 가잖아요, 시장이. 자, 설계사님, 네. 백설계사님. 네. 지금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한번 보니까 바로 영향을 받는데. 아니 평균 휘발유 값이 한 석 달 만에 100원 이상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88.34원을 기록했고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58.76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초 1,570원대와 비교하면 3달 만에 100원 이상이 오른 셈인데요. 서울의 경우 일주일 동안 평균 휘발유 값은 1,750원을 넘어섰고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도는 1,693원, 체중의 경우 1,688원, 광주는 1,671원, 부산은 1,675원을 기록했으며 제주는 1,776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4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이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휘발유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고유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알뜰 주유소 수를 늘리고 가격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 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 주유소 40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알뜰 공급사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판매 가격과 비교해 리터당 30원에서 40원 인하된 가격의 석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이제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들도 최근 인기라고 하는데 잘 사용하면 뭐 최대 10%까지도 할인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물가 시대의 할인형 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유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딥5일 카드는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뱅크 중 한 곳을 골라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유사 선택은 연 1회 변경이 가능합니다. KB 국민카드의 KB 이지 오토 티타늄은 SK주유소와 GS칼텍스에서 주유 시 리터당 150원을 적립해주고 삼성카드의 마이 S오일 삼성카드는 S오일에서 주유 시 주유 금액의 10%를 결제일에 최대 3만 원까지 할인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유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관 공매를 통하면 명품백은 물론이고 고급 위스키를 반값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알뜰 소비족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세청이 적발한 다양한 물품들이 세관 공매에 나와서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고 또 가격은 얼마나 저렴한지 경공매 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뭐 개편하고 천단인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지금 명품을 반값에 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솔깃하실 만한데 세관 공매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말 그대로 세관에서 하는 공매다. 일단 관세청에서 하는 국가가 하는 공매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공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관 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 등을 파주가 일정 기간 동안 통관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예. 매각하는 절차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관 공매의 물건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수입 화물, 그다음에 여행자 휴대품과 주류 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옷이 한 1000벌 나왔다든지 또 신발이 한 10,000켤레, 또 화장품, 기계 등등이 있고요. 여행자 휴대품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가방, 술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 세관 공매는 추후에 세관에 가서 직접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유니패스 등을 통해서 전자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허. 네. 지금 해외여행 때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세관인데 최근 여행 계획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압수되는 물건도 많고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데 올해 세관 공매 어떤 물건들 지금 나와 있나요? 네, 일단 그 기존에 예.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세관 공매 물건이 되게 많았다가 네. 코로나 때 세관 공매 물건이 거의 없었다가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관 공매 물건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과 여행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세관 공매 물건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있는 또 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다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 또 김포세관, 부산세관 이런 데 이제 다양한 세관 공매 물건들이 이제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공항세관의 이제 물건,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의 물건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온 그런 물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입 화물에는 뭐 이를테면 바지,
저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1,440벌이 한 3,700만 원에, 또 미니백이 또 1,100만 원에 있고요. 또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에르메스 가방이 630만 원, 또 구찌 벨트, 포멜라토 반지가 이제 234만 원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천세관 같은 경우에는 배로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검은 콩, 또 자켓, 여성 점퍼, 조끼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세관 구매를 통해서 나는 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품보다는 네. 수입 화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재미삼아 또 싸게 낙찰받고 좀 명품도 낙찰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행자 휴대품에 기본적으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세관구매에 나오는 여행자 휴대품 중에 명품, 뭐 이를테면 가방이나 시계, 가품이나 유조품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 진품이고요. 가품이나 유조품은 100% 폐기 처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 왜 통관이 안 되는 겁니까? 너무 비싸서 그러나요?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 저렇게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네. 화주가 이제 부도가 났다거나 수입을 한 사람이 화주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를테면 관세나 부가세 못 낸 경우도 있고요. 아하. 또는 어찌 보면 뭐 수입 조건을 못 풀었다든지, 이를테면 뭐 포인터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불빛이 유예하냐 유예하지 않느냐, 유예하지 않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걸 못했다든지, 뭐 예.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관구매 나옵니다. 그래요.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가산세까지 세금도 붙어가서 많아서. 세금을 안 내고 네. 세금 낼 바에 그냥 안 가져오겠다 이런 경우들이. 그런 거예요? 네. 글쎄요. 수입 화물은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으니 차라리 세금도 먼저 자진 신고하면은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적발이 걸려서. 되면은 적발이 되면은 네. 그리고 또 의외로 습득물도 많습니다. 습득물. 놓고 내리셔가지고 그런 거를 네, 맞습니다. 안 찾아가셔가지고 아니 그 비행기에 그 네, 몇백만 맞습니다. 원짜리 가방을 놔두고 내려요. 가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네. 사지를 말지 그 정신머리로. 아니 근데 지금 저기 주류공매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인천공항세관에 네. 주류 매각이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저희 이제 수강생 분들이 6분이 가서 네. 다 이제 낙찰을 이제 받았고요. 이런 주류 매각은 한 1년에 한 6번 정도 매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쉬운 6병 정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주류를 낙찰받고 네. 팔려면은 원래 주류 수입 면허를 가진 자여야 되는데, 사실 뭐 일반인들 중에 이런 주류 수입 면허를 가진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류 수입 면허가 있으면 뭐 모두 낙찰을 받으면 좋은데, 개인들은 이런 게 없는데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자가 사용을 전제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낙찰 받고 팔지 않고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 마시겠다라고 해서 1인당 3병씩 기본적으로 각서를 받고 네. 기본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1인당 3병씩, 그러니까 더 받고 싶다면 뭐 위임장을 받아서 더 받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술은 웬만하면 경쟁률이 한 1대1이나 뭐 2대1 이런 경우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런 술 같은 경우에는 술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낙찰을 받기 그러게요. 좋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작년에 네. 술이 사실 1차 때 매각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1차 때 어떤 하나의 물건에만 1대5의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물건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다른 것도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술 같은 경우가 가령 이를테면 감정가가 한 20만 원인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단 한 병밖에 없는 술, 오호. 휘기해서. 2, 300만 원에도 팔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술을 잘 아시는 분이 낙찰을 받는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세관구매는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낙찰하기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화면에 같습니다. 나오는 뭐 조니 워커블루, 글렌모렌지, 시그넷 이런 거는 사실 업장에서 마시려면 1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7만 원 이러면 혹하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발렌타인 17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는 네. 뭐 한 감정가가 한 12만 원 정도 했었었는데 7만 5천 원 정도에 뭐 3병씩 이렇게 낙찰을 받았던 적도 발렌타인 있었죠. 30이요? 아니 17년산. 17. 네. 네. 아니 위스키 별로 안 드시는 분이 가격은 잘 아신다. 저요? 한때. 한때. 네. 자, 이런 그러면 공매 물건들 어디서 보고 살 수 있는 건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부산에도 세관이 있고 인천공항 세관도 있고 장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 네. 이런 공매에 참여하려면 뭐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세관공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청 사이트에서 세관공매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세관별로 일정과 입찰 방법이 공지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관세청의 공매 공고 코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관공매는 이제 온비드공매랑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각을 진행하고요. 입찰 방법도 공지를 보면 이게 일반 입찰인지 전자 입찰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고에 보면은 매각 물품 개수가 나와 있고 매각의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인데 일반 입찰은 이제 오프라인 입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자 입찰은 온라인 입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입찰 장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약간 독특한 게 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가면 입찰 법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세관공매는 1년에 많이 해봤자 한 10번 정도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위해서 별도로 입찰장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약간 좀 비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가끔은 2층 소회의실, 가끔은 4층의 대배의실 뭐 이런 식으로 입찰 그렇군요. 장소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저걸 확인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전에는 반드시 공람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산세관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부산세관에 직접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보세 창고에 인천에 있다면 인천 창고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임장처럼 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네. 것이거든요. 공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오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컴플레인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세관이나 김해, 김포공항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소매품이 좀 많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인천세관이나 부산세관은 이제 배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산업재나 원자재, 좀 볼륨이 큰 물건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 기회에 이 세관공매 관련한 전문 용어들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세관공매 용어가 좀 많이 있는데 예. 우리 이제 세관공매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몇 개만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세관공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공람이 중요합니다. 공람. 네, 창고에 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네, 확인하는 것. 네.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면허.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그 인천에 자전거를 한번 입찰하려고 예. 물건 번호를 잘 보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낙찰이 안 되는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그 물건은 면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면허는 이제 화주가 통관을 예, 시켜서 예. 공매를 취소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입찰은 유니패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입찰했다. 또 일반 입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세관에 가서 현장에 가서 낙찰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전자 입찰할 거냐 일반 입찰할 거냐 하는 것은 담당자 즉 세관공매의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매 조건이 중요합니다. 공매 조건. 공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수입 조건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옷을 수입했다. 그럼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화주가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이를테면 뭐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차이나 직접 부셔야 된다. 그런 수입 조건을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의 계약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1회차 100%, 2회차, 3회차 90, 80. 만약에 3회차가 이제 80%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최소한 80% 이상의 가격을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세관공매는 이번에 80회차지만 다음 회차 가격, 예. 그러니까 70% 이상으로 써서 1등을 하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오. 아주 독특한 거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고 보관료가 있는데 입찰에서 낙찰받은 분들이 창고 보관료도 내가 부담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창고 보관료는 내가 낙찰받고 돈 낼 때까지는 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나 내가 낙찰받고 통상 일주일 정도 유예 기한을 주거든요. 예. 일주일 이후에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때 물건을 계속 안 가져간다. 그때부터 부과되는 창고 보관료는 아. 낙찰자가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관공매는 이제 그러니까 채화공매하고 이제 국고공매가 있다고 하던데 이 차이가 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나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세관공매는 채화공매고 이제 네. 국고공매는 별도로 좀 이해하면 좋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차라리 세관공매는 채화공매와 국고공매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예. 채화공매는 말 그대로 아까 세관에서 하는 공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화물, 통관 안 된 물건, 그다음에 여행자 휴대품, 또 일정 기간 안 찾아가면 이후 감정 평가하고 매각을 하는 절차가 될 것 같고요. 국가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고공매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보성 유통 사업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채화공매로 진행을 했는데 반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된 물건들은 네. 이제 화주의 소유에서 국고로 귀속돼서 이제 국고공매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통관을 안 시킬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밀수품.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걸리면 국고 귀속돼서
곧바로 이제 국고 공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화 공매 같은 경우에는 공매가 진행되다가 면허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취소가 된다. 네네네. 그러나 반면에 국고 공매에서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고 공매에서는 면허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원칙적으로. 네. 예. 그래요. 네. 그럼 뭐가 더 나은 거예요? 개인들이 접근하기엔. 근데 이제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채화 공매와 국고 공매가 둘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네네.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채화 채화 공매가 공매.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2,650선은 좀 회복이 된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버팀목은 개인밖에 없네요. 우리 한국 시장에. 그러게 외국인이건 다시 매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릴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